조선 중종 연간 경상도 안동 땅에 유호통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1였는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세월만큼은 무려 과거 시험장 단골 손님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글 공부에만 매진하시다가 집안 살림이 완전히 기울어 바람만 불어도 곳간이 텅 하고 대답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련님, 이번 달 쌀값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인 복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28배 복만이는 유호통 선비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복만아. 내가 이번에 꼭 과거에 급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네. 유호통은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속은 장작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3년 전에 진 빚이었습니다. 마을의 부자 최짠석에게 10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빌렸던 것입니다. 최짠석은 72의 노인이었고 안동에서 손꼽히는 거부 상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곡식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로 사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자만 보면 웃는 최짠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눈썹도 숨도 양심도 한 푼도 깎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깎는 것은 상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복만이는 장부를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내일이면 최짠석 어른께 빚을 갚아야 하는 날입니다. 원금 1000냥에 이자까지 합치면 1200냥인데 어찌하시렵니까? 복만이의 말에 유호통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글쎄, 집을 팔아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유호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유호통의 머릿속에서는 급제와 빚이 서로 멱살을 잡고 씨름을 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호통은 맑은 정신으로 결단을 내리기 위해 뒷산에 올랐습니다. 안동에 사는 이른 새벽이면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 살 법한 기척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유호통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젊은이, 이른 새벽부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아, 노인장께서는 어찌 제 걱정을 아십니까? 허허, 그대 얼굴에 다 써 있지 않은가? 혹시 돈 때문에 고민인가? 유호통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어찌된 일인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실은 1000냥이 넘는 빚을 오늘까지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밖에 놔. 주머니 안에는 푸른빛이 도는 신비로운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슬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혀끝 구슬이라고 하에. 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자네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지. 단, 3번만 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게. 말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구슬을 유호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 이 구슬이 자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네. 하지만 기억하에. 구슬은 도구일 뿐 진정한 힘은 자네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호통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노인을 삼킨 듯 산길에는 새벽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호통은 구슬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최찬석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복만이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유호통은 구슬을 품에 넣고 사랑채로 나갔습니다. 최찬석은 두툼한 장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최조잔이 함께 있었습니다. 최조잔은 아버지를 닮아 역시 인색하기로 유명했는데 마을에서는 그를 동전이 땅에 떨어지면 울어줄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나이는 44이었습니다. 유선비, 오늘이 빚을 갚기로 한 날이요. 준비는 되었소? 최찬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실은 유호통이 머뭇거리자 최조잔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돈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럼 박서대로 이 집을 넘겨받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호통은 급히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구슬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찬석 어르신, 제가 돈은 없습니다만 대신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냥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찬석과 최조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로 빚을 갚겠다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유호통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호통은 구슬을 꼭 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조단정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청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조단정이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길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찬석은 무심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 우냐고 조단정이 물으니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논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논은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조단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를 빌려주었는가? 100냥입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최조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조단정이 대신 갚아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뻔한 이야기로 우리를 속일 셈이요. 하지만 유호통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단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냥을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그 돈으로 빚을 갚은 후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밤 네가 배운 것을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야 한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니요. 저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최찬석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어? 조단정이 말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너는 농사를 짓지 않는가? 어떤 때 씨를 뿌리고 어떤 때 물을 대고 어떤 풀은 빨리 뽑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매일 나에게 이야기하라. 농부는 기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호통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찬석과 최조자는 숨을 죽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매일 밤 조단정을 찾아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단정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농업 정책을 개선했고 그 결과 나라 전체의 곡식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1년 후 조단정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게 큰 도움을 주었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상감마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100냥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유호통은 조용히 최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찬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호통 선비 참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정작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최조잔이 당황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이야기 한 편 들었다고 빚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짠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이야기는 천냥 이상의 가치가 있다. 유선비 빚은 탕감하겠소. 대신 앞으로 1년 동안 나를 찾아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내가 평생 돈만 쫓아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소. 최조잔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최짠석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각서를 찍고 돌아갔습니다. 빚에서 벗어난 유호통은 기뻤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가마솥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복만이가 급한 얼굴로 유호통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석 달째 내지 않았다며 이번 주 안에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밀렸는가? 200냥입니다. 도련님, 유호통은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구슬로 최짠석의 빚은 해결했지만 관아의 세금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관아는 이야기 한편으로 웃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관아는 대개 웃기면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밤 유호통은 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전보다 조금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3번만 쓸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을 썼으니 2번이 남았구나. 하지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유호통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무언가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동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짐꾼의 발소리, 엿장수의 끈적한 외침이 뒤섞여 장터가 하나의 큰 소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던 유호통은 한 약재상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69으로 보이는 약재상 주인 남약소는 명성이 자자한 한의사였는데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약재상 주인어른, 무슨 걱정이 있으신 듯합니다. 남약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선비, 듣자 하니 학식이 높다고 들었소.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말이오, 한양에서 어이가 내려온다고 하오. 그 어이가 우리 지방의 의원들을 시험한다는데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더 이상 약방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오. 나는 의술은 자신 있지만 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어이가 어려운 글로 문제를 낸다면 답할 자신이 없소. 유호통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도와 시험을 통과하게 해드리면 200냥을 주십시오. 200냥이라 큰 돈이지만 약방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좋소. 그렇게 합시다. 사흘 후 한양에서 내려온 어의 문콧대가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7의 나이로 왕의 신임을 받는 촉망받는 어이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지방 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말끝마다 한양에서는 마리오가 붙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 귀가 지방이라 먼지라도 묻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방의 명이라는 자들이 모두 모였는가? 관아의 큰 마당에는 남약손을 비롯한 10여 명의 한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호통은 남약손의 조수인 척하며 함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콧대는 거만한 태도로 문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다. 황제내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해석하라. 상공침이병, 불치이병. 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호통은 구슬을 꼭 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은 명의는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고 이미 생긴 병만 붙잡는 것은 하수라는 뜻이지.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말이구나. 그때 구슬이 다시 떨렸습니다. 유호통은 남약손의 귀에 대고 속삭였고 남약손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뜻은 진정한 명의는 병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병만 치료하는 것은 하수라는 뜻입니다. 의술의 최고 경지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콧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호, 제법인걸. 그럼 두 번째 문제다.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맥은 빠르고 강하다. 어떤 약을 써야 하는가? 남약손은 당황했습니다. 유호통도 한의학 지식이 깊지 않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슬을 쥐자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답이 약 이름으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유호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이께서는 그 환자를 직접 보셨습니까? 무슨 소리인가? 이것은 가상의 문제다. 바로 그것입니다. 의술의 핵심은 환자를 직접 보고, 듣고, 묻고, 만져보는 것입니다. 망문문절이 아닙니까? 환자를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진정한 의술이 아닙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나이, 체질,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른 약을 써야 합니다. 어이께서는 지금 의원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나온 지식을 외웠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유호통의 말에 주변의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콧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어인 나에게 가르치려 드는가? 그러자 남약손이 나섰습니다. 어이께서 화를 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이께서는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습니까? 뭐?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침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잠을 잘 주무셨는지, 요즘 속이 편하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환자를 진찰할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어이께서는 가상의 환자에게 가상의 약을 처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시험입니까? 주변의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문콧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문콧대는 시험을 중단하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약손은 유호통에게 약속대로 200냥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낸 유호통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이제 2번이나 사용했고 1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호통은 마지막 1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슬의 빛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어딘가 마지막 촛불 같은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복만이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도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적이라니? 예, 사또의 비단 보따리를 훔쳐간 도적이 있는데 관아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복만아, 자네가? 도련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관아 근처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포졸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유호통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결박당해 있었고 그 중에는 복만이도 있었습니다. 사또인 백은엄은 56의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엄한 표정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누군가는 분명히 도적질을 했을 것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곤장을 맞을 것이다. 사또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호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소인은 이 마을에 사는 선비 유호통이라고 합니다.
저기 결박당한 복만이는 제 하인입니다. 그런데 사또나리, 실례지만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모두 도적으로 의심하십니까? 그날 관아 근처를 지나간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아 근처를 지나간 것이 죄라면 이 마을 사람 모두가 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은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자네가 진범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유호통은 구슬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구슬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떨렸고 유호통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진범을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결박당한 이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약 제가 진범을 찾아내지 못하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백은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찾아내지 못하면 자네가 대신 곤장 100대를 맞을 것이다. 유호통은 마을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슬의 힘으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도적은 반드시 훔친 물건을 감추어 둘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유호통은 복만이를 불렀습니다. 복만아, 내일 새벽 일찍 마을 어귀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라. 관아에서 도적을 잡았다. 비단 보따리를 찾았다. 라고. 도련님, 하지만 아직 도적을 잡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진범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복만이는 유호통의 말대로 마을 어귀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한편 유호통은 마을의 높은 언덕에 숨어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다른 방향으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대장간의 조수인 34세 철딱새였습니다. 철딱새는 두리번거리며 마을 뒤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유호통은 조용히 철딱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철딱새는 산속의 큰 바위 아래에 도착하더니 바위 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히 아직 여기 있구나. 바로 그때 유호통이 나타났습니다. 철딱새, 그것이 너가 훔친 비단 보따리인가? 철딱새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선비님, 이것은 변명하지 마라. 진범은 반드시 훔친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온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비단을 찾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네가 불안해하며 이곳으로 올 것을 기다렸지. 철딱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약값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했단 말인가? 유호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딱새의 사정이 이해가 되었지만 죄는 죄였습니다. 철딱새야, 나도 너의 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도적질은 옳지 않다. 만약 네가 나에게 왔더라면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철딱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유호통은 철딱새를 데리고 관아로 갔습니다. 백은엄 사또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로 진범을 찾아냈구나. 어찌 그리 빨리 찾았는가? 유호통은 자신이 사용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백은엄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방법이로다. 하지만 이놈 철딱새는 엄히 벌해야 한다. 사또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호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딱새가 도적질을 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병든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만약 철딱새를 감옥에 가두면 그의 어머니는 누가 돌볼까요?
차라리 철딱쇠에게 관하에서 일을 시키며 빚을 갚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은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도적질은 엄한 벌을 받아야 하는 법. 사또나리,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길 정치는 백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철딱쇠를 벌하는 것보다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백은엄은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철딱쇠, 너는 이 선비의 말대로 하여라. 앞으로 1년 동안 관아에서 일하며 너의 죄를 씻어라. 그리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 철딱쇠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감사합니다, 선비님. 그날 밤 유호통은 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구슬은 이제 완전히 빛을 잃고 평범한 돌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3번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구슬은 사라졌구나. 유호통은 구슬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슬이 사라졌는데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노인이 말한 진정한 의미를. 구슬은 처음부터 마법의 힘만 가진 물건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유호통 안에 있던 지혜와 용기를 끌어내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최짠석을 설득한 것도, 어이를 물리친 것도, 진범을 찾아낸 것도 모두 유호통 자신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믿을 용기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호통은 복만이를 불렀습니다. 복만아,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나는 과거 공부만 하다가 집안을 거덜냈지. 이제는 내가 가진 지식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써야겠다. 도련님, 무슨 뜻입니까? 서당을 열어야겠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당 말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대신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서로 돕는 것이지. 복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도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유호통의 서당은 안동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호통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더 큰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만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유호통의 곁에서 서당을 돌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도 유호통의 서당에서 공부하며 훌륭한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최짠석은 80이 넘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최조자는 아버지와는 달리 인심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유호통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데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남약소는 유호통과 함께 의학과 철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치료는 몸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딱쇠는 훌륭한 대장장이가 되어 자신의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농기구를 수리해주며 유호통 선비님께서 저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유호통은 서당 마당에 앉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부자가 있느니라. 하나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를 많이 가진 부자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혜를 키우고 그것을 나누어라.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유호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는 배움이다. 책을 읽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둘째는 경험이다. 직접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아라. 실패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니라. 셋째는 성찰이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아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들으니 선생님께서 옛날에 신비한 구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던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유호통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옛날에 신비한 구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슬은 나에게 3번의 기회를 주었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셨군요. 아니다. 구슬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다. 진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내 안에 있던 지혜였다. 구슬은 단지 내가 그 지혜를 믿을 용기를 주었을 뿐이지. 그럼 우리도 그런 구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통은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 구슬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 너희의 마음속에 말이다. 다만 그것을 믿을 용기가 없을 뿐이지. 기억하거라. 진정한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달빛이 서당 마당을 비추고 제자들의 눈에서는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